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덥더라고요. 네, 오늘 날씨 꽤 따뜻했죠? 그러니까요. 네. 벚꽃도 활짝 폈는데 뭐 꽃구경 갔다 오셨나요? 네, 전 점심 부근에 가족들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주변에 벚꽃 좋은 데가 좀 있어서 걸었습니다. 이미 하셨네요. 좋더라고요. 사람도 많았어요, 굉장히. 네. 아니, 우리가 너무 오프닝에서 알록달록한 이 벚꽃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 있죠? 네.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해외의 커다란 금융사들 관련해서 불안한 뉴스들 계속 전해주셨어요. 네. 김큐께서는 금요일의 저주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도 금요일 딱 되면 이런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찰스 슈왑 증권이라고 그건 목요일 날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어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을 다 마치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미국장이 네.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마감 때 굉장히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통 1% 넘게 상승하면 저희가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1% 이상 다 올라서 저희가 급등이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나스닥이 1.4% 정도, 다우는 1.26%, S&P는 1.44% 상승했으니까 꽤 높은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금융시장은 뭐 불안감이 조금 잦아들었고 여기에 어제 물가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이라 그래서 PCE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연준이 가장 사랑하는 지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CPI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CPI보다 조금 더 개인들, 그러니까 서민들의 실생활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관련 비용 등이 조금 더 여기 포지션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PC를 보면 진짜로 개인들이 생활하는데 물가를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마지막에 이걸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네. 이 PCE 지표가 꽤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 지표인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5%가 올랐거든요. 1월 달에 이게 5.3%였으니까 0.3%포인트 떨어졌잖아요. 네. 시장 예상은 5.1%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반갑게 시장에서 맞이한 거고 전월비로 봐도 아까는 전년비였고 전달하고 비교해도 1월 달에 전월비가 0.6%가 이 PCE 지표가 올랐었는데 2월 달은 0.3%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은 0.4% 하고 있었으니까 네. 다 예상치를 밑돈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몇 가지 지표를 빼고 보는 게 근원 CPI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아까 CPI에서도 우리가 근원을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PCE에서도 근원 PC를 따지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큰 에너지하고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 빼고 이건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진짜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게 근원 PC이거든요. 네. 이걸로 봐도 전년비로 4.7%에서 4.6%로 떨어졌고 전월비는 0.5% 지난달 0.5%에서 2월 달에 0.3%로 떨어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금리 인상 더 길게 못 간다. 시장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가도 잡혀가니까 야 진짜 금리 인상 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융시장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뭔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 다음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FOMC 회의가 5월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방금 전에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장에서는 아예 야 이거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가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5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 0.25%포인트를 한 차례 올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어라는 게 시장에서의 전망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연말쯤 되면 금리를 떨어뜨릴 거야라는 예상도 있어요. 그것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조금 더 반가워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미국에서 배드워치라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놓고 베팅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게 조금씩 변하는데요. 현재 5월 달에 대한 설문의 조사 결과는 동결이 51%,
0.25%포인트를 올릴 거다가 49%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이게 매일매일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은 바뀝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0.25%포인트를 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요. 네. 다만 이제 연준 인사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이 은행들이 파산하고 뭐 매각되고 주가도 막 금융주들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제로 기준금리를 안 올렸지만 시장에는 기준금리를 한 1%포인트 올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게 돼 있어요. 자신들의 자본금을 막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줄이고 밖에서 돈 막 구해가지고 와서 자본금도 늘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은행 밖으로 돈이 안 풀려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밖으로 돈이 안 나가게 안으로 잡아당긴다라는 거거든요. 회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금융 리스크 불안 때문에 도리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금리 안 올려도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리고 그냥 마무리를 지을 거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 있는 것이고 채권 시장 쪽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말 가면 아마도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라는 베팅도 채권 시장에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계속 금리 인상된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지 네. 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죠. 새롭거든요. 네. 진짠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번 주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은행들 불안 이야기 막 뉴스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팬데믹하고 은행을 붙여서 뱅크데믹 이렇게 부르던데 네. 이 토스뱅크랑 새마을금고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토스뱅크도 위험하다, 뭐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 금융사들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해외에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까 뱅크데믹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약간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럽으로 가서 이 문제를 일으켰고 음. 이게 우리나라라고 안 오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었던 거죠.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런 눈길로 이제 시장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에 탁 들어온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토스뱅크하고 새마을금고였던 거예요. 토스뱅크는 뭐가 그 문제를 촉발시켰냐면 토스뱅크가 새로 출시한 선이자 지급 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토스뱅크 좀 위기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꽤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다는 거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은행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 두 문제가 조금 위기감을 키웠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자마자 두 회사가 다 문제가 없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안감은 조금 진정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고객 입장에서 네. 궁금한 게 진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그때 약한 고리가 먼저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혹시 이 은행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이 약한 고리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게 쉽게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위기설에 이름이 오간다는 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똑같은 위기냐? 그건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토스뱅크부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선이자 지급 예금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이렇게 토스뱅크가 24일 날 네. 상품을 출시했거든요. 이게 이름처럼 예금자가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먼저 받는 상품이에요. 그럼 고객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10억 원이나 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토스뱅크 이 예금에 10억 원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6개월짜리 뭐 정기예금이라고 네. 하죠. 그러면 이 세전이자 1,764만 원을 바로 받아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득인데요. 네, 그러니까 토스뱅크 측에서는 이자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먼저 받아서 이 돈까지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토스뱅크가 되게 신기한 상품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이자를 선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자를 주면서 돈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인가? 얘네들이?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렇게 급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 급했으면 선이자까지 주면서 예금을 유치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설이 시장에 쫙 퍼졌어요.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금 유치가 급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가 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돼서 생긴 거지 사실은 실제로 우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스뱅크는 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상품을 작년 초부터 준비한 상품이었고 그러니까 워낙 토스뱅크가 굉장히 간단한 상품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2021년 10월에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입출금 통장하고 적금만으로 은행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상품 라인업을 좀 다양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처음에 출시했던 이들의 상품이 무조건 2% 통장. 그러니까 뭐 무슨 돈을 갖다 맡기더라도 우리는 예금이자 2%로 줍니다라는 통장으로 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돈 가지고 20조 원이라는 예금을 끌어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선 좀 다른 상품을 내놓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이자 지급, 예금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내놓으면 굉장히 인기를 끌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탁 출시한 건데 실제로 인기는 좀 있었습니다. 이거 내놓고 나서 4일 동안 1,3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 다른 오해가 생겼잖아요. 너네 그렇게 돈이 급하니? 이런 오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먼저 이자 준다고 해서 큰 위험은 없다라는 게 토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선이자를 주는 거하고 만기 때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0.062%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더 주긴 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고요.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 거치한 기간만큼의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 돌려줄 때 원금에서 빼고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이거 그렇게 위험한 상품 아닙니다라고 해명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토스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기 음.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소문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상품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네. 사실 토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을 좀 보고 있으면 일부 불안하게 생각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토스뱅크의 총 자산이 27조 3천억 원인데요. 이 자산을 가지고 토스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면 유가증권의 64%를 투자했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건 채권 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고객에게 대출해준 자산이 25%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훨씬 높아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비슷한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전체 자산에서 절반 이상이 이 대출 자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 유가증권의 투자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금요일에 저주를 제일 먼저 일으켰던 실리콘밸리뱅크, 네. SVB뱅크가 총 자산 우리 돈으로 한 271조 원 중에 55% 이상을 채권에 투자했다가 고객들이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 대해서 토스뱅크는 보유 채권 100%가 국공채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거고 이들의 자산 중 40%는 만기가 1년에서 2년 내에 도래하는 굉장히 짧은 만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큰 손실 위험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VB뱅크는 만기가 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MBS라 그래서 부동산 담보부증권이라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도 꽤 많이 있었던 것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일단 위기라는 말은 좀 과도한 우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투자 자산의 비중 부분에 있어서는 토스뱅크도 좀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융당국에서 몇 % 이상은 유지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게 8% 이상이에요. 근데 2021년 말 기준으로 토스뱅크가 36.7%였으니까 굉장히 양호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난해 9월에 11.3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국의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네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면 불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K뱅크하고 비교해 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말에 BIS 비율이 37%, 네.
K뱅크가 14%니까 이들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선이 약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토스뱅크 새마을금고 2개 이야기했는데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왜 위기설이 나오게 된 거죠? 새마을금고는 PF 연체율이 9%에 이른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9%가 얼마나 높은 거냐? 우리가 요즘 은행권에서 가장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 저축은행이거든요. 네. 저축은행이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대출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저축은행에서 터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입니다. 근데 아까 새마을금고 9%라고 하면 이거 거의 2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감이 크게 확산된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 분명히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대규모 개발하려고 돈 빌려갔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중간에 무너지거나 혹은 사업이 연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돈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PF 투자에 나선 금융사들 이런 부실이 결국에는 새마을금고로 오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은 새마을금고는 위험하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새마을금고도 해명을 좀 했습니다. 네. 부동산 이 연체율 9%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자산에 불과한 건데 전체처럼 여겨졌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1월 말 기준으로 자신들의 전체 연체율이 0.71%밖에 안 된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PF 쪽으로 부동산 대출을 내준 것도 없고 자신들은 건설업과 부동산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2조 3천억 원의 예금자 보호 기금이 마련돼 있어서 네네. 5천만 원 이상 예금하신 분들의 예금은 이하로 예금하면 전부 전액 보호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금자 보호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더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당국에서 이 새마을금고를 잘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라고 새마을금고가 좀 강조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새마을금고도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한 게 튀어나와도 그게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고 위기감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